전부 단원별로 분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단원 내에서는 시간 순서예요. 그래서 가장 앞에 나오는 문제가 가장 옛날 문제고, 가장 뒤에 나오는 문제가 가장 최근의 문제고,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로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느낌이 어떠냐면은 앞에 건 쉬운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네. 뭘 뜻하는 걸까? 임용이 계속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용 기출을 내는 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앞에 거를 똑같이 내면은 변별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래도 좀 바꾸고 뭐래도 좀 바꾸고 비슷하지만 바꾸고 비슷하지만 바꾸고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 좀 더 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져서 일종의 에스컬레이션을 타는 거죠. 맨날 얘기를 하지만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분석을 해보면 보통 하나 쉽고 하나 어렵고 하나 쉽고 어렵고 쉽고 어렵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주기율표처럼 위쪽으로 상향하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해 그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렵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쉽다. 이게 어떠한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다. 그 다음에 매해 비교를 해보면 한 해 쉬우면 한 해 어렵고 한 해 쉬우면 한 해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요러면서 조금씩 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그 한 해 더 어렵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뭐 그냥 평이한 난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평이하지 않죠. 그래서 성적 자체는 한 해 오르고 한 해 떨어지고 혹은 아니면 계속 떨어지고 이런데 실제 문제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더 어려워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성적이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지금 이제 가입 끝났지만 그 전에 한 3년 동안 준비하기도 힘들었고 학원에도 안 나오고 보통은 집에서 동영상만 보고 그런 경우들 많고 근데 동영상 강의가 모든 학생들한테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가 더 맞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또 어떤 학생은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잠만 온다 뭐 이런 학생도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실제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져서 나와요. 근데 올해는 이제 거의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하고는 좀 달리 좀 자유롭게 수업도 많이 나와서 듣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좀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한데 성적들이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지금 문제를 나눠줬죠. 하루 전에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오늘 나눠줬죠. 그래서 일단 지금 나눠준 양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이게 물리가 3분의 1, 무기가 3분의 1, 무기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하루에 나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참 문제가 남을 거예요. 준 문제들이.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문제가 새로 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 문제들이 결국은 쭉 쌓이게 되는데, 진도 맞춰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문제를 풀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임용 시험장 가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 푸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포인트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를 읽고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출제자가 내가 배운 내용 중에 뭘 물어보고 있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어떤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여기에 문제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없다면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쉽게 빨리 안 달성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나눠주면은 문제를 미리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풀어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나중에 가면은 뭐 4점짜리 문제는 10분에 풀어야 되고 2점짜리 문제는 거의 5분, 6분에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중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4점짜리 문제를 20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스스로 분석해보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순서대로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뭐다, 뭘 물어보고 있는 거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공식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책을 찾아보지 않고도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그리고 만약에 공식이 떠올랐다면 혹은 공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옆에다 써놓고 난 다음에 여기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문제 내에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숨겨 넣어 있는지, 그런 걸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한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연습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스스로, 어차피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앞에 연력학 파트 하면서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양자역학 할 때도 그게 훈련이 돼서 처음 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연습들을 해서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거는 내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기출하고 비슷한 게 전체 매해 나오는 문제 한 70%에서 한 70% 내외는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약간 바꾼 것 같은 기출 문제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나와요. 한 70%는. 물론 30%는 거의 조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70%는 거의 기출에서 나온 듯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만 충분히 풀어도 합격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보면은. 여러분들 전공에서 보통 1차 커트라인들, 1차 커트라인이 아니라 2차 커트라인도 70점 밑에서 형성이 돼요. 100점 만점에 70점 밑. 보통 그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교론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공에서 70%를 맞는다 그러면 거의 합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기출 열심히 1차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스터디 하거나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엉뚱한 거 이상한 거 갖고 와서 너 이거 아니? 이런 거 하면서 염장을 지를 때가 있어요. 전혀 쓸데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너 이거 아니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볼 정도면은 죽어도 시험 문제 안 나올 내용입니다. 그런 거 찾아 헤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정작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가리키는 것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전국 수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 따라오면은. 맨날 얘기를 하는 건데, 100점 만점을 맞으려고 드리는 노력하고, 90점을 목표로 했을 때 드리는 노력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이. 왜냐면, 100점 만점을 맞으려면은, 마지막 10점을 더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맞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은 거의 90점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의 2배를 해야 돼. 근데, 지금 70점, 80점, 60점도 안 되는 친구들이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해야 될 거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50점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거, 20년에 한 번 나올 동 말동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 20년에 한 번 나올 동 말동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장 가서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틀려요. 그건 당락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 찾아다니지 말고 꼭 필요한 거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지금은 굳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혼자서 스스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러니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안 되면은 그땐 수업 들어와가지고 내가 왜 찾질 못했을까, 이걸 갖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처음에는
실제 문제 풀 때 필요한 시간의 2배. 예를 들어서 4점짜리 문제면 20분, 2점짜리 문제면 10분 정도는 투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보세요. 뭘 물어보는 건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슨 공식이나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물리화학 3분의 1하고 무기화학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시간 중에 3분의 1은 물리화학, 그 다음에 3분의 1은 무기화학, 그 다음에 3분의 1은 분석화학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러다 어쨌든 이 시작이 9시 반이 아니라 10시인 바람에 점심시간이 좀 많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고플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기 간식 있으니까 간식 먹으면서 버티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고프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 중에 하나는 3분의 1은 오전 3분의 1은 물리화학을 하는데 그 물리화학 끝나고 좀 이르게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나머지 3분의 2를 하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으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좀 한번 해보세요. 점심시간을 좀 늦게 가지면서 간식 가지고 버티는 것도 한번 해보고, 정 안 되겠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분의 1만 하고 물리화학만 딱 끝나고 무기 분석은 오후로 미루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을 조금 일찍 갖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1장 기체입니다. 다음은 AB 두 기체의 압축인자 Z를 그린 그래프이다. 기체 A와 같이 행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대답하시오. A. 압력을 높이더라도 일정 온도 조건에서 100도라고 얘기하는 일정 온도 조건. 여기서 뭐 100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을 높이더라도 압축인자 값이 항상 1을 유지하고 있는 기체. 당연히 뭐죠? 이상기체죠. 즉 Z는 PV 오버 nRT죠. 근데 이 값이 항상 1이야. 이상기체는 뭐죠? PV는 1코로 nRT를 만족시키는 기체죠. 그런데 PV를 nRT로 나누면 그 값이 1이죠. 이상기체의 값이에요. 그래서 압력이나 온도 같은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압축인자 값이 항상 1인 기체, 이상기체죠. 그래서 A는 이상기체입니다. 자, 이 기체가 만족하는 상태 방정식은 뭐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그래서 PV는 이코르 nRT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부 압력, 우리가 보통 파이 T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널 프레셔의 값은 얼마냐? 이상기체에서의 내부 압력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이 T, 파셜 U 오버 파셜 V의 T,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를 시켰을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걸 갖다가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내부 압력은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 압력의 정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값이 얼마다? 제로다. 왜냐하면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입자 간 상호작용력이 없다. 상호작용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녀석이에요. 얘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 보통 EP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EP라고 합시다.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고,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아닌 녀석. 이것이 이상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이고, 이상기체에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 에너지 이코르 곧 내부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온도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온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EK 반은 2분의 3 nR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온도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뭐 우리가 측정하는 거시적인 물리량이 온도, 압력, 부피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온도는 무엇과 관련된 물리량이냐?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온도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등원 조건이야. 등원 조건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의미가 뭐냐면 dt는 이코로 제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온도가 안 변해. 온도가 안 변하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도 안 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이 부여가 되면 du는 d 이상기체일 때 dk가 되고 d는 2분의 3 nRT. 그래서 요게 단원자 이상기체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물론 다원자에서는 이 앞에 상수 부분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뭐 어차피 그거 외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단원자 이상기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분의 3 nr dt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등원 조건이 들어가면 dt는 이코로 제로가 되니까 결국은 이게 제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등원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이상기체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즉 dt가 제로이면 결국은 du도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저거죠. 등원 조건이 들어가면 du가 제로예요. du가 제로니까 파이 t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제로일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파이 t가 0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압력 파이 t가 0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체가 갖는 이런 조건 이외에 여러 가지 성질 중 세 가지를 열거해라. 자, 보통 옛날 문제들은 뭘 써라라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것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답할 때 도대체 뭘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출제자의 의도가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갖다가 뭘 써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뭘 써야지 출제자의 의도일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리화학 교과서 내에서 명백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 딱 그게 4개야.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요거예요. 나머지 3개를 요구하는구나 라는 게 너무 명백해요. 그래서 뭘 써라라고 얘기하는 문제 중에서 이렇게 명백한 것만 있으면 참 고맙겠어. 근데 나중에 뒤에 보다 보면은 옛날 문제 중에 뭘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써라고 요구를 하는 건지 그 많은 것 중에 도대체 뭘 골라서 써야 되는 건지 아리까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에요. 자, 지금 이상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상기체는 아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인 녀석이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분자간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꼭 운동 에너지와 같다. 뭐 이게 이상기체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이 결과 중에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부 압력. 아까 얘기했었던 파샬 U와 파샬 V의 T는 이코르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상기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줄 톰슨 계수 혹은 등원 줄 톰슨 계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줄 톰슨 계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샬 H오바 파샬 U의 T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H는 자, 한번 봅시다. DH를 봅시다. DH는 U 플러스 PV, H는 U 플러스 PV죠. 왜냐하면 엔탈피의 이건 정의죠. 그러면 DU 플러스 DPV 그 다음에 요거는 DU 플러스 D PV는 뭐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PV는 이코로 무조건 nRT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저기에 나와 있는 등원 줄 톰슨 계수 UT는 파샬 H 오버 파샬 아이고 파샬 P의 잘못 썼다. 파샬 P의 T지. 그래서 미안합니다. 파샬 P의 T죠. 그래서 자, 요거를 하면은 요게 여기에다가 엔탈피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이거 P입니다. V가 아니라 엔탈피니까 P로 나눠야지. 자, 그러면 이거는 파샬 U 오버 파샬 P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난 다음에 그 NR은 상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파샬 T의 P 이제 P에다가 T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T가 일정하다. 의미가 뭐예요? T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DT는 이코로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DT가 제로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DU는 어떻게 된다? 제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며. 온도가 안 변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해야 될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T가 일정하면은 당연히 DT가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파샬 T 오버 파샬 P의 T. T가 일정하다며. T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DT가 뭐란 얘기지? 제로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제로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가 제로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등원 줄 톰슨 계수가 제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이상기체의 특징이에요. and 똑같은 거를 우리가 이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이너스 CP의 뮤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많이 표현을 갖다 하죠. 여기서 CP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를 얘기를 하고 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요건 등원 줄 톰슨 계수고 요건 줄 톰슨 계수예요. 줄 톰슨 계수는 이 등원 줄 톰슨 계수에서 T하고 H를 갖다가 위치를 바꿔놓으면 그게 줄 톰슨 계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샬 T에 파샬 P에 H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줄 톰슨 계수인데 이게 제로가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뭐가 되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뮤도 제로에 해당이 돼요. 이상기체에서. 어디서? 이상기체에서. 근데 이 두 개는 요거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요. 저건 하나입니다. 결국은. 등원 줄 톰슨 계수가 제로다라는 얘기하고 이상기체에서 줄 톰슨 계수가 제로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묶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CV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 하고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가 서로 값이 같아요. 즉 여기를 V로 놓든 여기를 P로 놓든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정 부피 조건이나 일정 압력 조건에서 그 값이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만? 이상기체에서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 기체에서는 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에서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압 열 용량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파샬 H 오버 파샬 P에 P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과 같이 1대1 대응 관계를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상기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가 갖는 네 가지 특성이 바로 요겁니다. 요게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네 가지 특성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앞에서 언급이 됐죠. 그럼 나머지 세 개 쓰라는 게 결국은 이거 세 개를 갖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3번 요게 나와 있는데 뭐 요것도 한번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파샬 U오바 파샬 T의 P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체인 룰을 적용을 시켜서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파샬 U오바 파샬 T의 요거를 쓸 거예요. V.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U오바 파샬 V의 T. 요거하고 요거를 자리를 바꾸죠. 체인 룰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죠. 파샬 V. 여기 아래로 내죠. 파샬 T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썼던 것이 여기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죠. 체인 룰을 쓰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체인 룰을 써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한 거고, 이때 요 부분을 보세요. 이게 뭐죠? 등원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압력의 변화량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내부 압력이죠. 그런데 이상기체에서는 이 값이 뭐라고요? 제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파샬 U 오바 파샬 T의 V하고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뭐예요?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정 부피 연용량이죠. 그래서 일정 부피 연용량의 원래 표현은 이건데, 이상기체에서는 얘도 얘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엔탈피에도 역시 체인 룰을 갖다가 적용을 할 겁니다. 체인 룰을 적용을 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죠. 파샬 H 오바 파샬 T의 V 해놓고 난 다음에 요거를 보면 파샬 H 오바 파샬 T의 여기에서 P를 쓸 거예요. P를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얘하고 얘를 바꾸는 거죠. 파샬 H 오바 파샬 P의 T.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요거를 위로 올리고 요걸 아래로 내리는 거죠. 파샬 P 오바 파샬 T.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끌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뭐죠?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등원 줄톰슨 계수죠. 근데 등원 줄톰슨 계수는 값이 얼마라고요? 이상기체에서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파샬 H 오바 파샬 T의 P.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 이게 뭐죠? CP죠. 그래서 등압 열 용량이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다. 이상기체에서만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기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체인 룰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파샬 H 오바 파샬 P의 T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체인 룰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요거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보내죠. 그 다음에 얘를 위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일로 T를 일로 보내고 H를 일로 보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P를 이런 식으로 쓰죠.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게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샬 H, 파샬 P의 T는 해놓고 마이너스 1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A, 파샬 P, 그 다음에 파샬 T의 H, 그 다음에 파샬 T, 파샬 H의 P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분모 분자 뒤집을 수 있죠. 그래서 파샬 T, 파샬 P의 H, 그 다음에 파샬 H, 파샬 T의 P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CP. 이게 뭐죠? 이게 줄톰슨 계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관계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는 이렇게 한 번쯤 봐두는 거는 나쁘진 않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공식들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거 정의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험 문제에 내부압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내부압의 정의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안 나옵니다. 내부압력은 시험 문제에 서너 번 나왔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내부압력의 정의는 뭐다라고서부터 문제에 받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 내부 압력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때서부터는 내부 압력의 정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압력의 정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등원 줄톰슨 계수죠. 정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원 줄톰슨 계수와 일반 줄톰슨 계수 사이의 상관관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냥 특성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뭐 특별히 암기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뭐 별거 아니죠. V로 하나, P로 하나, P로 하나, V로 하나.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를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이나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이나 다 똑같다. 일정 압력 조건에서 따른 온도 변화율, 일정 부피 조건에 따른 온도 변화율이 이상기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CV의 정의라는 거, 요게 CP의 정의라는 거, 이 정의.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아직 기억을 안 하고 있다면 정의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특성. 딱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연력학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딱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하나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 쓰라고 출제자가 의도한 것으로 명백히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왜 안 나오지? 자, 그 다음에 200atm에서 B기체의 몰 부피는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00atm은 여기를 얘기를 하죠. 200atm 100도씨에서 A기체의 몰 부피와 B기체의 몰 부피를 비교하여라. 이건 압축인자의 정의가 압축인자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Z는 PV 오버 nRT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 기체를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기체를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V 실제 요거죠. 그걸 N으로 나눠줘요. N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RT를 P로 나눠줍니다. 리어레인지를 한 거예요. P를 아래로 보내고 N을 위로 보내고, 그리고 실제 기체니까 여기를 실제 기체의 부피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죠? 실제 기체의 부피를 실제 기체의 몰수로 나눠준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세요. PV는 이코르 nRT죠.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P분의 R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N분의 V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건 뭐를 리어레인지 한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리어레인지 한 거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부피는 곧 뭐에 해당이 된다? 이상기체의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무엇과 같다?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VM 이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축인자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기체의 몰 부피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 압축인자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 기압이죠. 200 기압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이 값이 얼마예요? 0.4가 나오네, 압축인자가. 그러면 압축인자가 0.4란 얘기는 뭐죠?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 기체의 몰 부피의 40% 수준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압축인자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도 쉬운 문제지만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만한 주제입니다. 그 압축인자 줘놓고 난 다음에 이상 기체의 몰 부피로부터 실제 기체의 몰 부피를 계산을 하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기체의 몰 부피는 실제 기체죠. 이게 이제 실제 기체고, A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 기체죠. 몇 %냐? 그래서 G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도 과정을 표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그냥 쓰면 돼요. PV의 nRT, 그리고 이 녀석은 V분의 N, RT분의 P다. 그리고 이 녀석은 VM 이상, 실제. 그 다음에 VM 이상.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쓰시고 유도 과정 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VM 이상. 그런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0.4야. 따라서 그러므로 B기체의 몰 부피는 즉 VM 실제죠. VM 실제는 0.4 VM 이상.
요게 이제 A 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게 B 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 40%다. 이렇게 하면 그냥 깔끔히 딱 떨어지는 풀이 과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B 기체의 B1, B2, B3 점에서 Z값이 A 기체와 같거나 혹은 다르게 되는 이유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B1, B2, B3. 지금 요 지점은 Z가 1이고, 요 지점은 Z가 1보다 작고, 요 지점은 Z가 1보다 큽니다. 요 세 가지 지점을 갖다가 각각 지칭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B1, B2, B3 점에서의 Z값이 기체와 A 기체와 같거나 다르게 되는 이유를 써라. 자, B1. B1은 Z는 이코르 1로 이상 기체하고 동일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압력이 매우 낮아서, 압력이 매우 낮으면 어떻게 돼요? 동일 온도 조건에서 온도는 똑같은데 압력이 낮아져. 그럼 부피가 확 팽창을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죠.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지게 되면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 중에서 인력은 분산력이고, 반발력은 청력은 반발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인력이든 반발력이든, 인력 같은 경우는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그 다음에 반발력 같은 경우에 거리의 12승에 반비례하죠.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분자 간 상호작용력은, 혹은 분자 간 상호작용력에 의한 에너지는 급속하게 0으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이상기체와, 그러므로 분자 간 상호작용이 매우 작다. 그러므로 이상기체와 동일하게 행동한다. 혹은 아니면 이상기체와 동일한 몰 부피를 갖는다.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2점. B2는 특징이 Z가 1보다 작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다라는 식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압력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매우 낮다 말고 압력이 낮은 경우, 매우 낮은 경우 말고 그냥 낮은 경우 입자 간의 거리가 인력 지배적인 상황을 만든다. 따라서 자, 인력하고 반발력 중에 인력이 좀 더 큰 상황을 갖다가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몰 부피가 축소하겠죠. 따라서 VM 실제가 VM 이상보다 작게 된다. 뭐, 요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요런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분자 간의 거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마이너스,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의 6승분의 1로, 요런 식으로 6승분의 1에 반비례해서 요런 식으로 쭉 떨어져요. 반면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가죠. 이 반발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 녀석은 반발력이니까 플러스로 표현이 되고 12승분의 1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토탈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전체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둘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노랗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총 포텐셜 에너지고, 요것은 인력에 의한 에너지하고 반발에 의한
에너지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멀 때, 저쪽 끝, R이 무한대일 때, R이 무한대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수렴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압력이 웬만큼 높은 경우, 중간 정도의 압력을 갖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압축이 돼서 얘가 어느 레인지에 들어가냐면 이쪽 레인지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상기체에 비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이상기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 인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잡아당기게 되죠. 잡아당기면 몰 부피가 수축이 되죠. 따라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 B2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3인데 Z가 1보다 큰 경우예요. 이거는 압력이 매우 높은 경우죠. 압력이 매우 높은 경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입자 간의 거리가 반발력 지배적인 상황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이쪽 영역으로 되는 거예요.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보다 오른쪽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반발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밀어내죠. 밀어내니까 몰 부피가 팽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VM 실제가 VM 이상보다 커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쪽 상황 아직도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여기가 만약에 B3라고 합시다. 여기 아직도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럼 인력 지배적인 상황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힘입니다. 힘. 폴스. 힘이에요. 힘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은 이게 결국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R자 힘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양의 기울기가 나와요.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힘은 뭐가 되는 거지? 음수죠. 그래서 인력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힘은 뭐가 된다는 얘기지? 양수. 즉 반발력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음수냐 양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음수냐 양수냐가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거보다 거리가 먼 영역에서는 인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이쪽이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이쪽 거리가 더 짧은 영역에서는 인력이, 죄송합니다.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보다 오른쪽 영역에서는 인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보다 왼쪽에서는 반발력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영역에서는 Z가 1보다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영역에서는 Z가 1보다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가 뭐죠? 여기가 Z가 1이 되는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압력을 증가시키다 보면은 우연히 Z가 1이 되는 포인트가 있죠. 저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온도가 150도일 때, 온도가 150도란 얘기는 여기 지금 100도죠. 얘보다 온도를 한 50도 정도 더 높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Z값 곡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온도가 어디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보일 템퍼레이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보일 템퍼레이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를 보일 템퍼레이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일 템퍼레이처는 물질의 고유 특성이야. 그래서 수소의 보일 템퍼레이처는 얼마, 메탄가스의 보일 템퍼레이처는 얼마, 질소 기체의 보일 템퍼레이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물질별로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보일 템퍼레이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보일 템퍼레이처가 마이너스 180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보일 템퍼레이처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체, 뭐 메탄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보일 템퍼레이처가
섭씨 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주 가벼운 헬륨이나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체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그것이 보일 템퍼레이처에 가까워지는 거고, 따라서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누군지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약간 50도 정도 올라갔다 하더라도 보일 템퍼레이처는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템퍼레이처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출제자가 의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상기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래로, 이 부분은 위로, 이 부분은 아래로 쳐져요. 그래서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좀 과장되게 그리면.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림에서 명시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Z는 이코로 1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포인트도 약간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명시가 돼야 돼요, 이 그림에서. 그래서 압축인자 Z값이 1보다 작은 영역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압축인자 Z값이 1보다 큰 영역이 아래로 처지고 있어서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 더불어 하나 더 명시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둘이 크로스되는 포인트, Z가 1이 되는, 우연히 Z가 1이 되는 포인트 있죠. 그 포인트도 어떻게 된다?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온도가 T가 보일 템퍼레처가 됐어요. T는 이코로 TB일 때.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얘는 붙어버리고 얘는 아래로 쳐져요. 그러면서 이 포인트가 점점 안쪽으로 가서 여기에 가서 붙어버려요. 즉 연기압에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요 포인트가 점점 안쪽으로 가서 연기압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무한히 1에 수렴하는 값을 가져요. 그런데 이 값이 정확히 1로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완벽하게 모든 포인트에서 1이 되는 건 아니고,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로부터 무한소만큼 멀어져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완벽하게 1이다라고 봐도 좋은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편차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1보다 커져요. 즉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 1보다 낮은 부분이 없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지속적으로 1보다 커지기는 하는데 그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이상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nd 그림 하나를 더 그립시다. 만약에 물질의 고유 특성으로서 보일 템퍼레처, 이상기체와 실제기체가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를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현재의 온도가 그 기체의 보일 템퍼레처보다 오히려 높아진 상태야. 온도가 더 높아졌어. 보일 템퍼레처보다 위로 올라갔어. 그럼 곡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아지게 되면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교사가 돼서 가르칠 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은 아니면 알면서도 5개념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고등학교 때 가르치죠. 그런데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조건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보일 템퍼레처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제 기체가 보일 템퍼레처가 600K야. 그럼 300K에서 600K 갈 때까지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600K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이상기체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보일 템퍼레처에 가까워질 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체 파트는 끝났고, 자, 압축인자의 정의, 그거 정확히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 기체의 몰부피와 이상기체의 몰부피 사이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제가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 분자간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압축인자를 연관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압축인자 Z값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1.0인데
우연히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뭐에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쯤 봐두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에 온도가 27도이고 아마 300K를 의도한 거겠죠. 출제자는 300K 27도씨이고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를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춰서 단열적으로 팽창을 시켰대요. 단열이라는 얘기는 dQ는 이코로 제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단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du는 이코로 dQ 플러스 dW에서 단열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dQ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dW가 된다.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의 양이 1대1 대응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모든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갖다가 얻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열 이 얘기가 나오면 바로 뭘 생각한다? du하고 dw하고 같다. 혹은 아니면 내부 에너지가 곧 무엇과 같다? 1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1과 같다. 델타 U가 W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이상기체의 정부피하의 몰력량은 1.5R이다. 위의 변화에서 최종 온도는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단열이죠. 단열이므로 델타 U는 W다. and 이때 W는 어떻게 되죠? 뭐 지금 이 녀석이 어떻게 하고 있죠? 1기압의 일정 압력 조건에 대해서 압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이 돼요? 마이너스 PEX 델타 V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일정 압력 1기압의 일정 압력이니까 압력은 1기압 그 다음에 델타 V. 그래서 지금 처음 부피를 V한 나중 부피를 갖다가 V2라고 얘기했을 때 V2 마이너스 V1이 되는데 아까 V2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처음 부피의 2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피가 처음 부피의 2배가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V2에다가 2V1을 대입을 하면 2V1 마이너스 V1 하면 V1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ATM에다가 곱하기 V1 처음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and 델타 U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델타 U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녀석이 항상 어떻게 표현이 되죠? CV에다가 DT, 델타 T, 혹은 아니면 DU는 이코르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CV에다가 D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CV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몰 연료량이 1.5R이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1몰이었기 때문에 1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VM이죠. 일정 부피 몰 연료량이. 그러면 이게 1.5R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데타 T 그래서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T1에 해당이 되는 게 얼마예요? 27도씨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300K를 갖다가 명백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5R에다가 여기가 T2 마이너스 3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등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 ATM 곱하기 V1은 이코르 1.5 R, 아이고 R 빠졌다. 1.5R 하고 난 다음에 T2 마이너스 3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나중 온도 T2를 갖다가 구하면 되는 거죠. 최종 온도니까 단열적으로 팽창했을 때 얻어진 최후의 온도 T2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V1이 필요하죠. 자, 이상기체죠. 이상기체니까 V는 어떻게 주어지죠? N, R, P분의 N, R, T로 주어지죠. 자, 그러면 V1, P1, T1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처음 압력이 2기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2기압, 그 다음에 N은 1몰, 기체 상수는 R, 그 다음에 온도는 T1, 300K죠. 그래서
300K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V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V1을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는 거죠. V1은 지금 150R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 계산을 하면 150R이죠. R은 기차상수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50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이 같대요. 그러면 1.5R은 이코로 그 1.5R에다가 T2 마이너스 300은 뭐에 해당이 된다? 마이너스 150R에 해당이 된다. R 지워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T2 마이너스 300은 뭐에 해당이 된다? 마이너스 100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T2는 뭐에 해당이 된다? 200이다. 200K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로 200K다. 나중 온도가 200K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K다. 쓰시면 되는 거고, 200K면은 섭씨 온도로 표현하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273K를 0도씨로 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73도씨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200K 혹은 아니면 마이너스 73도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유도 과정은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열은 무조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부 에너지와 일의 양이 같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풀이에 시작이 된다. 단열은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열 문제를 내면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거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단열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요. 자, 위의 변화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의 양은 얼마냐, 몇 KR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방금 봤잖아. W는 얼마라고 얘기했었죠? W는 마이너스 PEX 델타 V고, 이 녀석은 1ATM에다가 V2 마이너스 V1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녀석은 1ATM에다가 V1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V2가 2V1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V1은 아까 얘기를 했었죠. 1ATM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P1, 그 다음에 NR에다가 T1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만 얼마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50R이 나왔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0R이 나왔다. 이건 아까 다 했었던 거예요. 앞에서 했었던 거니까 그냥 간략히 이렇게만 쓰도록 합시다. 여기서 P1은 EATM, 그 다음에 여기에 T1은 300K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50R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위의 변화에서 엔탈피의 변화는 얼마냐? 이것도 내부 에너지로부터 엔탈피를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V에 해당이 되죠. 이 녀석은 델타 U 플러스 델타 PV에 해당이 되는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PV가 곧 NRT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델타 U에다가 NR에다가 델타 T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나왔었죠. 마이너스 150R이라고 나왔죠. 마이너스 150R. 그 다음에 플러스 N, R. 그 다음에 델타 T가 아까 얼마였었죠? 마이너스 100K만큼 온도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0R. 여기서 이 K는 온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온도가 들어가 있죠. 요게 100, 여기에도 온도가 들어가 있고 요 150도 온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K.R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K.R, R은 R에다가 R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위가 뭐예요? 요거는 그 단위가 그 ATM, 리터, K, 몰이 단위죠. 요게 R의 단위죠. R의 단위에다가 K를 곱해요. 그럼 이게 지워지면서 어떻게 되죠? 몰분의 ATM 리터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TM 리터, 1 ATM 리터는 100일 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 퍼 몰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단위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문제 때문에 K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KR 그런 식으로 계속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250kR. 위의 변화에서 발생된 열의 양은 얼마냐? 열 물어보고 있죠. Q죠. 제로죠. 왜냐하면 단열이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부 에너지의 미분 du를 S와 V의 부분 미분의 합으로 나타내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이용해서 du를 ds와 dv로 나타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du는 파샬 u 오버 u와 v의 함수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u를 s와 v의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샬 u 오버 파샬 s의 v의 ds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u 오버 파샬 v의 s의 d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예요? 단순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토탈 디퍼렌셜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전미분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죠. f가 x와 y의 함수인 경우 파샬 f 오버 df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파샬 f 오버 파샬 x의 y의 dx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f의 파샬 y의 x의 dy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토탈 디퍼렌셜 혹은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미분은 어떤 경우에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죠? f가 상태함수인 경우. 이 함수 f가 경로함수인 경우엔 전미분이 적용이 안 돼요. f가 상태함수인 경우에만 전미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과 열에는 전미분이 적용이 안 됩니다. 반면에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자유에너지, 헤르몰츠 자유에너지 다 상태함수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미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이용을 해서 du를 s와 v로 나타내시오.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또 다른 표현을 하래.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사용을 해서. 자,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du는 dq 플러스 dw. 이게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역 조건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dq 가역 플러스 dw 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갖다가 한번 적용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dw 가역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p dv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dq 가역 마이너스 p dv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dw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pex dv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역 조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역 조건이 들어가면 개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 대신에 개의 압력, 내부의 압력을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dw를 마이너스 pdv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가역인 경우에만 쓸 수가 있어요. 비가역인 경우에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가역인 경우엔 외부의 압력과 개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가역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연력학 제2법칙을 씁시다. 제2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죠? 제2법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ds 개는 이코르 dq 개 가역을 온도 T개로 나누어 준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dq 가역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TDS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쓰면 dq 가역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TD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u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미분을 사용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식, 그 다음에 요거는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된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경우는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조건을 집어넣었죠? 여기에 보면 가역 조건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연력학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졸업했고 저하고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제 수업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유도를 했다라고 해서 저 공식은 가역 조건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건 뭐죠?
내부 에너지, 이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야. 상태 함수는 경로 의존성이 없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가역 경로를 가정을 하고 유도한 이 결과가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비가역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에서 상태 함수는 공식을 유도할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 왜? 그 상태 함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로 의존성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경로를 내가 지정을 하고 유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유도된 결과를 모든 경로에 다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유도를 할 때는 가역 경로를 가지고 유도를 했죠. 유도된 결과는 비가역 경로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가역 경로에서의 변화량과 비가역 경로에서의 변화량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연력학적 상태 함수를 가지고 공식을 유도할 때 갖는 굉장한 장점이야. 무슨 장점을 갖는다? 경로 선택의 자유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유도된 이 결과는 가역 경로에서만 쓸 수 있다? 아니죠. 가역 및 비가역 경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하면 말을 그대로 풀어서 씁시다.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를 해요. 어디가? 부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게 그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얘기를 하죠. 부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를 했어. 그때의 기울기. 바로 요거를 얘기를 하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du는 이퀄로 파샬 u 오버 파샬 s의 v에다가 ds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u 오버 파샬 v의 s의 dv 나오죠. 요거는 전미분을 통해서 유도된 결과. 그 다음에 du는 tds 마이너스 pdv 나오죠.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유도된 결과예요. 근데 이 두 결과는 전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관련된 얘기죠. 둘이 이퀄 관계를 가져요. 그럼 ds, dv, dv. 그러면 이 앞에 나온 것들은 어떻게 된다? 서로 똑같은 값일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적인 관계식을 얻게 되죠. 바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도 T를 의미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죠,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거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요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쉽시다.